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첫 추경 시정연설에서 추경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고 또 공정사회와 실용 외교를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상임위원장 재배분과 국회 본회의 일정을 놓고 협상을 벌였지만 또다시 결렬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관련한 질문부터 좀 드려보겠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일단은 추경에 대해서 협조, 그다음에 공정사회라던가 실용 외교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가 있었는데 어제 연설을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좀 듣겠습니다. 일단 분위기는 이전 분위기보다 좀 좋아졌죠. 국민의힘 의원들도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줬고 대통령의 그 말씀들은 다 맞는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대응책과 관련된 생각이 약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추경이 필요한 부분도 국민의힘도 동의를 합니다만은 그 추경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돼서는 다소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주장이죠. 예컨대 이제 30조, 20조 갖고 예를 들면 세입 추경 말고 20조 중에서 상당 액수가 11조 정도가 사실은 국민께 나눠주는 돈이잖아요. 그다음에 더 3조 정도도 사실상은 국민께 나눠주는 돈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결국 14조 정도인데 그 14조 원이 추경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예요. 특히나 만약에 국민께 나눠주는 돈 입장에서도 보편적 지원이 아니고 정말 필요한 분들께 조금 더 두텁게 보호하자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재원 마련 방법과 관련돼서는 적자 국채 발행이 약 19조 정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빚을 내서 돈을 나눠주는 게 이게 맞느냐라는 문제제기가 있는 거라서 물론 많이 주면 좋지만 돈이라는 건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문제가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자라는 측면의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조금 들어줄 필요가 있다. 이제 말씀하실 때 보면 더 늘리는 거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건 국민의힘 주장을 왜곡한 거예요. 늘려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현재 있는 추경 그 금액 갖고 조금 더 배분 문제와 관련돼서 약간 포트폴리오를 다시 짜자라는 취지라서 그런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취지입니다. 분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야당 의석적으로 다가가서 악수를 건네거나 유화적인 메시지를 좀 많이 내놓기도 했는데요. 분위기 상당히 좋아졌죠. 이전에 민주당 의원들은 피켓팅하고 심지어는 들어오지 않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악수를 취해도 악수도 안 받고 했던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국민께 보여주는 것은 그건 신뢰죠. 대의기관끼리 충돌하는 모습은.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안과 관련돼서 서로 간에 의견이 달라서 안과 관련된 강한 부딪힘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일단 태도 자체, 분위기 자체를 굳이 국민들께 저런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 이런 데 있어서는 아마 정치권이 공감한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이제 협치라는 것은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각자의 안을 조금 양보하는 왜냐하면 본인들의 안이 다 항상 100% 옳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300명을 뽑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안에 대해서 약간의 양보해서 절충안이 나오는 이게 진정한 협치이기 때문에 실제는 그런 성과가 나오는 부분으로 더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용적인 측면 또 나아가서 이제 분위기와 관련된 입장을 들어봤는데 어제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기조를 보면은 이 대통령이 긴축 재정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고 앞으로 정치권에서 합의가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긴축을 특히 이제 사실 이런 불경기 상황에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랜 세월 동안 검증이 돼 있는 경제학적인 효과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추경이라든지 이런 예산을 통해서 재정을 푼다고 했을 때 그냥 푸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게 또 돌고 돌아서 정부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세수가 또 확보가 되고 이런 식으로 도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한 2020년경의 일로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IMF에서 몇몇 국가를 찍어서 돈을 더 풀어야 된다라고 지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독일, 호주, 그리고 한국이었거든요. 어느 정도 재정 여력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좀 긴축 재정을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받았고 문재인 정부 때 확장 재정이라는 평가가 있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코로나19 이후에는 확장 재정이 맞긴 한데 그 전에 보면은 미세한 긴축을 한 것으로 오히려 드러나기도 했었습니다. 조금 더 한국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에 나서야 된다. 이 점에서는 이 대통령 발언이 물꼬를 텄다고 볼 수 있겠고 저는 이것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의 합의로
이루어지기를 더 강력하게 희망을 합니다. 다만 숙제가 있다면은 이제 긴축 재정하고 건전 재정을 동일시하는 분들이 많은데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확장 재정을 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갖출 수 있는 것인데 어느 정도의 적정한 국가 채무는 오히려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의 현재 국가 채무 수준이 굉장히 심각하거나 이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다만 신경을 쓰지 않으면 폭증할 수도 있는 이 기로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 채무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이 필요하다. 적극 재정을 위해서라도 국가 채무에 너무 의존하지는 않는. 그래서 사실 결국에는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시겠지만 증세라는 길을 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까지 좀 장기적으로 토론이 됐으면 한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고 어제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편이었다고 보고 이 분위기를 괜찮게 한 것은 저는 대통령하고 야당하고 양쪽이 다 어느 정도 신경을 썼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좀 우리 정치에서는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었다. 좀 평화로운 풍경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예. 이게 있어요. 국가 비치라는 게 외국에서 보는 시각은 평가 기준이 다르죠. 뭐 신용평가기관에서 보는 평가 기준은 저희가 재정 수지 이것만 갖고 지금 따지고 있는데 1,300조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뭐 그러니까 재정 수지만 갖고 따지는 거 재정적인 측면. 근데 국가가 갚아야 될 돈이 연금도 있는 거고요, 사실.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빚도 있는 거예요. 그거 다 합치면 엄청난 액수이기 때문에 실제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지금 국가 비치 위험수에 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우리 자체는 우리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만약에 우리끼리 논의해서 끝날 문제라면 괜찮은데 외국에서 보는 시각이 만약에 우리 정부의 신용평가가 안 좋아지게 되면 IMF가 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또 절대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마구마구 쓸 수는 없다. 저희가 기축통화국이면 상관이 없죠. 그리고 많이 퍼주면 좋죠. 그건 뭐 정치권에서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긴축 재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의 이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 국가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권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한 추경 처리를 국회에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이 추경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해서 여야의 협상이 진행이 됐는데요. 이번에도 빈손 회동으로 끝났습니다. 관련한 발언들 저희가 듣고 나서 대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내일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 그래서 본회의 열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사위나 예결위원장을 야당에게 양보하는 것을 요구했고 이것이 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현재 본회의 개최는 협력하기 좀 어렵다. 네, 지금 들으신 발언들이 이제 어제 회동 후 양측의 발언이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야당 측에서 예결위원장과 법사위원장직을 요구를 했었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선출에는 협조하겠다. 근데 법사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다시 또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이게 자칫하면 오히려 협상의 여지를 좁히는 결과로 갈 수도 있는 것이 법사위원장에 비해서는 예결위원장 쪽이 오히려 민주당의 양보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은 쪽이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예결위원장을 야당에 주고 외통위원장이라든지 이런 걸 받자라는 그런 기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기류는 주류의 기류는 아니었고 오히려 원내대표 쪽이라든지 협상을 주도하는 쪽에서는 좀 강경한 입장이긴 했지만 근데 그나마의 좀 여지를 볼 수 있는 게 법사위원장보다는 예결위원장이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예결위원장을 양보를 하고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도 나름의 승부수라고는 할 수 있겠으나 이것은 글쎄요 어떤 명분적인 압박은 될 수 있을지언정 실제로 어떤 협상을 통해서 절충이 되는 것은 오히려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아직까지 그래도 한국 국회는 상임위원장 배분에 있어서 미국처럼 승자 독식을 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간에 협상을 통해서 잘 배분되기를 바랍니다. 다수의 어떤 힘을 가지고 다 석권을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대화를 해서 의석에 좀 비례해서 그리고 각자가 갖고 있는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맞춰보면서 계속 협상을 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이게 좀 아직은 그래도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게 또 추경 예산이나 이런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다른 안건을 심사하는데 악영향을 끼치지 않기를 좀 그런 쪽으로 남아 가는 것을 좀 희망을 해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 어쨌든 오늘 국민의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선출에는 좀 양보할 의사를 밝혔는데 법사위원장은 계속 협의해야 된다, 협의할 부분이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협의의 그 폭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 지적해 주셨거든요. 나름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는 전략으로 내세운 거죠. 일단 예결위원장을 만약에 선출하게 되면 민주당분이 아마 당선이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법사위원장은 달라라고 할 수 있는 명분이 쓰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취지의 전략이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대통령도 조속한 추경의 협조를 요청한 마당에 일단 예결위원장까지 만약에 저희가 협상 대상으로 좀 오래 끌게 되면 이 또한 좀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결위원장 먼저 선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사위원장 관련해서는 누누이 국민의힘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협치의 틀을 마련해 달라는 거거든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민주당이 원하는 의안 관련해서는 다 결국 통과시킬 수 있어요. 다만 90일 동안 법사위원장이 만약에 틀어지게 되면 90일 동안만큼 그 내용과 관련돼서 서로 상의할 수 있는, 수기할 수 있는 어떤 틀을 갖고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달라는 거예요. 더 이상은 저희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굳이 저렇게 끝까지 양보를 안 할 이유가 있을까? 그 신속성뿐이 없는 거예요. 어떤 법안에 대해서 뭔가 신속히 뭔가를 다 하겠다. 근데 굳이 신속히 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대통령도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분이 됐기 때문에 굳이 신속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법안 통과에 지장이 없는 만큼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마침 또 이때 5개 상임위가 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빈 마당에 그렇게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서 민주당이 양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이제 오늘 어쨌든 막판까지 좀 협상을 해보겠다라고는 하면서도 이제 뭐랄까요, 그 각각 내정을 또 하지 않았겠습니까?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글쎄 뭐 오늘 어떤 움직임 좀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일단 뭐 내정을 하는 것은 이게 협상이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까지 다 대비해서 내정을 한 거라서 반드시 이거를 밀어붙인다거나 석권을 한다거나 이렇게만 가정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당 내에서의 기류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쪽에서 좀 강경파 의원들이 있고 온건파 의원들이 있는데 이 사이에서 어떻게 토론이 진행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통과시켜야 되는 좀 급하게 통과시켜야 되는 법안들이 있는데 뭐 외통이라든지 이런 상임위에 걸쳐져 있는 법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쪽 상임위를 오히려 빨리 접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여론이 또 당내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공유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그 야당과의 협상 태도라든지 기조도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선해서 결국에 당 내의 논의 더 구체적이고 정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 이것이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를 먼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민주당에서 밀어붙인다고 했을 경우에 국민의힘에서 사실은 뭐 견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 싶은 것이 절대 다수의 국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 아무리 급한 법안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뚝딱 만들어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다양한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 여러 다양한 세력에서 선출이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일부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수기 구조는 갖추고 가야 되는 거고 이건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법안에 방망이 두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법안 내용에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가 담기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한 번쯤 그분들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럴 기회를 지금 막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게 결코 민주당의 향후 지방선거라든가 향후 정치적 일정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뭔가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굳이 왜 저렇게 할까. 국회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국회라는 것은 원래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시간에 쫓기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패스트트랙 그 부분도 상당히 큰 일정을 갖고 운영하잖아요. 패스트트랙도 그런데 왜 굳이 저렇게 법사위 90일을 양보를 못할까? 개인적으로 저 양보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요. 매번 90일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지탄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게 양측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절충하는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외에도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마무리됐지만 양측의 장애 공방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 발언도 준비했습니다. 듣고 대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내야 할 것은 다 냈고 틀릴 만큼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민석 후보자가 도대체 뭘 냈는지 뭘 틀렸는지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30일 날 우리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총리 인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도 본회의를 열어주도록 요청을 드렸습니다. 네, 관련한 발언들 함께 듣고 오셨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자가
의혹을 입증하지 않고 도망갔다. 지명 처리를 촉구 중입니다. 어제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 후에도 퇴장을 하면서 이제 야당의 중진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권성동 전 원내대표 어깨를 툭 치는데 그 대화 내용이 좀 전해지는데 관련한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좀 상황 보고 계십니까? 네,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또 임종득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 임명을 하지 말아달라 이걸 아주 심각하게 얘기한 건 아니고 물론 내용은 심각하겠지만 투가 뭔가 이렇게 강압적이라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다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좀 웃으면서 이제 받아 넘기는 그런 태도를 보였었는데 여기서 좀 시사가 되는 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여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실패한 부분이 뭐냐면 이 결국에 어떤 인사를 청문회를 통해서 걸러내고 하는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특히 소수 야당의 입장에서는 여론을 등에 업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론이 들고 일어나고 이런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비해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어떤 선호도나 이런 것들이 떨어진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비선호도가 더 높다거나 이런 측면은 또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조금 지켜보니까 예전에 재산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번잡하긴 하다라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만 결정적인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고 또 정부 초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넘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기류가 국민들 사이에서도 강한 거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국민의힘도 여기서 힘을 뺄 것이 아니라 좀 그런 국민 기류에 발을 맞춰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장관 같은 경우는 임명 동의 절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낙마를 하고 이런 사례들이 또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쓸 힘을 좀 비축해 놓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저는 이번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전혀 성과가 없는 건 아니었다고 봐요. 사실은 좀 아픈 부분인데 김민석 후보자가 국가 채무 비율이나 국가 예산 규모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꼭 인사의 낙마가 아니라 그 사람은 일단 총리가 되는 것을 지켜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검증을 하고 또 국가 채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부하고 토론하는 이런 쪽으로 오히려 승화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총리 낙마나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삼는 것은 좀 국민의힘이 괜히 힘을 빼는 전략일 수 있다는 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국정 발목 잡기를 넘어서 대선 불복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 원내대변인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과한 말씀이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특히 인사청문위원들은 본인들의 업무를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이걸 승부로 보지는 않습니다. 민주당과의 승부, 그다음에 뭐 김민석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목적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밝히는 거예요. 그게 인사청문회 목적이고 그 이상은 밝혀서 거기서 합의해가지고 만약에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되면 국회에서 또 동의 여부를 거치고 그러니까 대통령 임명하고 각각의 절차가 있는 거고 인사청문위원들이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의혹이 있으면 해명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게 그들의 역할이고 그들의 역할을 다 충실히 하는 겁니다. 그게 이해관계가 무슨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고 이건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제가 보건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 문제잖아요. 5억이 들어와서 13억을 썼으면 8억이 빈다. 이건 김민석 후보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났냐 그 돈. 이렇게 물으니까 여기에 났다. 그럼 그 돈이 났다는 주장을 해요. 본인이. 뭐 2억을 처갓집에 갖고 오고 그러면 갖고 왔다는 증빙을 내라. 안 냅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선설해요. 나는 보탬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얘기하겠다고 선서하고 한 거예요. 그 보탬이 있는지 숨김이 있는지 인사청문위원들이 따져 물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보탬이 없고 숨김이 없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그냥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청문 거부예요. 이 부분은 뭐가 문제냐면 자 의혹에 대해서 의혹의 크기,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청문회를 대하는 태도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고 미진하면 죄송합니다, 미진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존의 인사청문 대상자들의 태도였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합니다. 그냥 안 내요. 정부 제공 동의도 한 달 했다 또 안 해요. 예를 들면 2024년도에 그러면 뭐 대출받은 내역 이거 정부 제공 동의합니까? 하겠습니다라고 했다 안 해요. 또 이런 저는 청문 대상자의 행동을 본 적이 없어요. 저 부분은 글쎄 그 의혹의 크기도 문제지만 의혹에 대하는 태도 저 이거는 국민께 굉장한 신뢰이기 때문에 저는 글쎄요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루 더 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해도 더 이상의 의혹 해명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답을 못 드렸지만 저는 이게 답니다. 이 정도의 자세는 보여줘야 그다음에 국민의힘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 그냥 나 못 냅니다, 안 합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런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정말 민주당도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설득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사실은 뭐 야당이 반대해도 인준 절차를 지금 민주당에서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글쎄요 이게 지금 막판 합의가 가능할지가 사실은 좀
갸웃되는 상황인데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네, 일단 이 문제는 평행선을 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자료 미제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하게 문제를 삼고 있고 이것은 좀 납득이나 승복이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뭐 그 임명 동의안 표결 절차에 들어와서 찬성표를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반대표를 던지든지 아니면 들어가지 않든지 이런 경우의 수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 문제를 좁힐 수 있는 현재 어떤 그 단초랄까 이런 것들은 없어 보이고 그런 의지도 별로 없어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우려되는 거는 이제 이 문제는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또 이게 임명 동의안 이 문제를 가지고 파행이 되고 대치 정국이 생겨버려서 추경 예산 심사나 여기까지 지장이 갈까봐 좀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데 그렇게는 안 되기를 당에서 좀 이걸 좀 분리해서 사고하는 그런 쪽으로 협상을 진행을 하기를 좀 기원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첫 총리이시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일 열심히 하고 계신데 웬만하면 인준 과정에서 뭔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싶죠. 그런데 청문회는 마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료 제출에 대해서 몇 가지는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자료 제출을 보니까 미진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저렇게 해명하려고 노력하셨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의힘도 거기에 동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건데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자료가 미진하다 하더라도 일부라도 주면서 하루 정도 연장해서 하면 그런 명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청문회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국내심 청문위원들 자체가. 거기서 뭘 검증했냐. 자료도 안 냈는데 뭐가 적격이냐. 그건 사실은 적격이라고 쓰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가 다 봤는데 아직 충분한 소명은 안 됐지만 이런 걸로 비춰볼 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국가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채무 저는 40몇 % 이런 실수는 봤어도 20, 30%라고 말씀 주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저게 왜 문제냐면 저희가 수치를 몰랐다고 해서 타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국가 채무는 본인이 총리직 수행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인식하는 거냐. 국가 채무 상관없이 그냥 적극 재정을 마구마구 할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오해를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라고 뭔가 장황한 설명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글쎄요 이게 뭐 스무고개도 아니고 조금 더 총리 후보자께서 이런 시각이 있다는 부분을 인식하시고 뭔가 SNS라도 자료를 올리시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청문회에서 제출 못했지만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렇습니다라고 본인의 주장만 실을 것이 아니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몇 가지라도 SNS 내면 그럼 국내심이 전형적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는 근거라도 생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 정부 인선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공동 발의한 태양광 지원 법안을 두고 이해 충돌 논란이 제기가 됐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태양광 발전 회사를 운영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정 후보자는 이미 지금 사업을 정리한 상태고 입법 취지에 동의해서 공동 발의했을 뿐이다라고 입장을 내놨거든요. 어떻게 상황 바라봐야겠습니까? 그 입법 취지가 좋아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공직자 이해 충돌법의 조항이에요. 국회의원은 의안 입법을 할 때 만약에 나하고 상관 있는 거다, 내 가족하고 상관 있는 거다라면 회피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들어갔잖아요, 오히려. 그거 자체가 이해 충돌법 위반이고 그다음에 지금 안 한다고 하시는데 안 하든 하든 했던 것이면 본인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2020년도부터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업체 운영을. 그러면 거기에 법안에 본인이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오히려 들어가신 부분은 이건 알고 하셨다 이렇게 저희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몇 개의 사업체가 있으신 것 같아요. 한 회사가. 근데 그 몇 개의 사업체 중에 일부는 또 지금 운영하고 있다 뭐 이런 언론의 보도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밝혀주시고 이 부분은 만약에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굉장히 큰 거예요. 공직자과 국회의원이 본인 가족이 운영하는데 지원이 될 수 있는 법안을 만든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건 대놓고 이해충돌을 그런 행위를 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통일부의 명칭을 바꾼다는 부분도 상당히 심각하다고 봐요. 우리는 평화적 헌법의 통일 그 정책을 해야 되는 헌법적 의무가 있어요.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를 만든 거예요. 근데 통일의 의미를 바꾼다. 뭐 대북교류부로 바꾼다든가 이러면 북한에 동조하는 것뿐이 안 되잖아요. 북한이 지금 두 국가론을 나오고 나서 그럼 우린 통일은 이제 안 되는 거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헌법상의 의무인 통일 정책을 폐기하고 통일부가 다른 업무를 할 건가요? 저 이 발상도 청문회 과정에서 따지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통일부 업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동영 후보자께서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계시다면 그건 통일부 장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관련해 입장 네, 듣겠습니다. 일단 이해충돌 문제는 이해충돌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해충돌이라는 것이 특혜를 어느 정도 받느냐, 실익이 어느 정도였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공직자라면 이제 본인의 직무 관련성하고 그리고 본인의 어떤 사익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결부되는 것 이런 것 자체를 이제 가능성을 피하는 것이 의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법안 발의에 굳이 동참한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았다. 사실 법안이라는 거는 10명의 국회의원만 있으면 어차피 발의가 되는 건데 거기에 굳이 끼어든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았고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사과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걸로 이제 부당한 특혜나 이런 것들을 누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더더욱 자신 있게 그것은 좀 부적절한 처사였다. 이게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방금 전에 통일부 명칭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근데 사실 또 이명박 정부 때 오히려 그때는 국민의힘이 통일부 폐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사실 통일부의 명칭이 어떻게 되느냐가 헌법의 그 변화를 상징하지는 않습니다. 헌법에는 분명히 통일에 대한 어떤 국가와 대통령의 의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통일부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그런 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통일이라는 단어만으로 다 담을 수 없는 여러 가지의 특성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거꾸로도 통일부라는 명칭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이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명칭을 바꾸는 것이 헌법 정신을 어기는 것이다라든지 굉장히 위험한 거다 혹은 북한의 두 국가론에 동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최근 들어서 예전에는 오히려 두 국가론에 국민의힘이 좀 가까워 보였는데 최근에는 또 통일론에 상당히 가까워 보이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통일해야 된다와 안 해야 된다는 거의 비슷하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꼭 당파적으로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두 국가론과 통일론이 자꾸 부딪히는 것이 한국이 그리고 한반도가 처해져 있는 딜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자연스럽게 파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프레임의 차이일 뿐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에서는요, 당무감사 결과의 중간 발표가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이제 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서 당무감사를 진행했고 관련한 이제 중간 발표가 오늘 공개가 되는데요. 글쎄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도 궁금하고 지금 시점에서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드러나게 될 거는 김용태 비대위의 조사 의지는 충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조사를 받아야 될 분들이 얼마나 협조를 했는가. 뭐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그렇게 협조를 만약에 제대로 했으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올 것이고 안 했으면은 또 안 한 과정들 누가 불성실하게 또 비협조적으로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장에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한덕수 전 총리가 후보로 등록을 할 때 새벽 3시에 등록을 할 때 사실 32종이었나요? 그때 서류가 필요한데 한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그 당시에 국민의힘 쪽에 있었던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한덕수 전 총리는 당사를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32종의 서류를 누군가가 보관을 하고 있다가 혹시 등록을 한 건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또 제기가 되고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기호 2번 한덕수라고 적혀 있는 유니폼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트럭도 그런 트럭이 준비돼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궁금증인데 이것이 좀 빨리 밝혀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결국에 당사자들의 협조가 별로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고, 근데 만약에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고 한다면 뭐 어느 정도 그 조사의 진척도는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내용이 담길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어떤 이제 글쎄요 뭐 파급력이라고 할까요? 뭐 어떤 이제 부분에서의 영향력이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관심인데 어떻게 좀 보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제 불필요한 일을 한 거죠. 개인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그때 지도부 회의를 통해서 한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는 또 별도의 정무적 판단의 대상인 것이고 저 다시 헤집어서 글쎄요 가뜩이나 어려운 당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분란거리가 될 여지가 없잖아 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도 한번 저 부분이 이제 뭐 전국위원회 개최금지 가처분인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법원이 인정을 해준 부분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당시 의도는 그거였다고 본인 스스로 밝혔죠. 이게 쓸데없는 의혹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의혹을 해소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한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번 당무감사 결과 발표로 각각 있었던 추측들 이런 것들이 일소되는 이런 효과는 있을지언정 여기서 다시 시작되는 의혹은 없을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과 내용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 아쉽지만 당원 당규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결과 발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